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다. 2. 미국은 한국에 떨어진다. 3. FA50은 시장에 깊숙이 침투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현존하는 최대의 방산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지만 그동안 유독 미국 방산시장에서만큼은 활약이 미미했는데요. 워낙 독자적인 시장 구조가 잘 갖춰진 데다가 타국산 무기체계를 깔보는 거만한 시선이 미국 내 전반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K방산이 국제방산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미국의 꼿꼿한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그 먼저 고개를 숙이고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방산시장 공략에 나선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연간 거래 규모 5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의 방산시장입니다. 누구나 군침 흘릴 만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요. 그러나 미국 방산시장에 진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무기 도입 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하여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달 대상 제품의 원가에 미국산 구성품이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혹여나 이를 넘지 못하면 무려 50% 할증이 붙어버립니다. 사실상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깡패짓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불이익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가 아무리 우수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제안해도 미국산 장비에 비해 항상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콧대 높던 미국이 자존심을 한수 접고 대한민국과의 국방상호조달 협정 RDP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은 RDP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무기체계 등을 수입할 때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십졸속 행정 같지만 이 RDP의 의미는 남다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국이 자국의 시장을 희생하더라도 추가 지불 금액 없이 도입할 가치가 있는 나라의 무기체계에만 RDP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인정을 받을 만큼 K방산이 우수하다는 방증인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원활히 자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2월 21일, 23일 서울, 구미, 창원 일대에서 FCT 프로그램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FCT, 일명 해외 비교 시험은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조달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시험 평가하고 이후 군의 요구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미국 내 국방 조달로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체계 개발,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군의 소요를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반대로 말해 한국 입장에서 FCT는 국내 방산업체의 훌륭한 무기체계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표적으로 LIG 넥스1의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도 FCT를 통해 톡톡한 홍보 기회를 얻었는데요. 2019년 10월 FCT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공은 미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진행된 비행 및 사격 시험과 현장 실사 등 다수의 검증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시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비공은 미 국방부 측이 제시한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열발을 모두 명중하며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덕에 비공은 2022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입한 2200 고속정에 탑재되었는데요. 2200 고속정이 프랑스에서 건조된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무장체계가 탑재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비공의 성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공은 2022년 FCT 장비로 선정되며 정식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들어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디펜스의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우스 맷도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되면서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보병전 투장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의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이번 FCT 행사는 예년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수직 상승해버렸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작년 한 해 방산 수출액만 2020년 대비 5.7배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방부는 몸이 달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적극적으로 국내 방산 기업의 FCT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 국방부는 이번에 방한한 FCT 팀에 육해공각 군종은 물론 특수전사령부 소요군까지 포함했는데요. 특히 FCT 프로그램만을 위해 정부 간 회의를 포함한 별도의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미국 방산 시장도 결국 대한민국이 공략에 성공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대다수의 전문가는 국산 T-50 훈련기가 미국 진출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고등훈련 기전술 입문기 시장은 대한민국의 T-50을 비롯해 영국 호크, 이탈리아 M346, 러시아 야크 130, 중국 제210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종도 속도와 공중 기동성, 확장성 측면에서 T-50을 따라오지 못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쟁 기종이 말 그대로 연습을 위해 훈련기로 설계된 반면 T-50은 전투기로의 전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동급 대비 성능면에서 T-50은 우월하다 못해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 미국마저 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나 T-50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이런 우수한 성능은 수출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최근의 주목도와 반대로 T-50은 방산시장에서 부침을 거듭했는데요. 전투기급의 높은 성능이 곧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T-50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영국, 아르헨티나 등이 신형 군용기, 입찰 경쟁뿐만 아니라 미 공군 TX 사업 수주전에서도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2016년 미 공군이 1950년대 도입된 T-38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을 벌였는데요. 당시 카이는 T-50을 대대적으로 개량한 T-50A 모델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 문제로 보잉 사브 컨소시엄에 미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T-50을 기반으로 한 FA-50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자 이번엔 미 해군이 반응을 보인 건데요. 미 해군은 전술훈련기 후보로 T-50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T-50 도입을 위해 록히드 마틴과 이스라엘 레이더 생산업체 엘타의 관계자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T-50 개발에 있어 록히드 마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록히드 마틴, 엘타 3사가 개량된 T-50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록히드 마틴은 지난 2022년 중순 타이와 T-50 판매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에서 카이와의 협력 수준을 전략적 관계로 상향시켜 T-50 계열 훈련기의 제작과 마케팅은 물론 기체 개량, 공장 신증설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 대리점 노릇을 자처한 것입니다. 전 세계 1위의 초거대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이 T-50의 판매력을 인증한 셈인데요. 그도 그럴 게 미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번 대한민국 T-50을 제쳤던 T-7A가 개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미 T-7A를 선정했던 미 공군이 추가로 280여 대의 고등훈련기 추가 소요를 발표할 정도인데요.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약속한 T-7A는 약속과 달리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저조한 신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보잉과 사브는 T-7A의 양산 모델 개발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024년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작 공정 단순화,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정비 등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첨단 항공우주술의 직대성을 내세웠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전 세계를 긴장시킬 세대교체 훈련기가 등장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보잉과 사브는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검증조차 안 된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개발비 절감을 위해 개발 과정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과감하게 적용하고 실물 기체 실험을 생략하는 황당한 개발 전략 탓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바로 실속과 기체 진동 문제였습니다. 특히 실속의 경우 주익을 통과하는 와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항공기가 양력과 조종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데요. 보잉은 소프트웨어로 T-7A의 비행 성능을 제한하여 와류 간섭 현상을 완화했다고는 했지만 이미 신뢰도는 박살난 상태입니다. 결국 날개, 동체 형상 등의 전면 재설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비용은 물론이고 도입 시간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미 공군에서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차세대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미 공군이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에서 제시한 핵심 요구 조건에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많은 연료 소모를 감당할 대용량 내부 연료 탱크를 갖추는 건데요.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과 운용이 가능한 위성 컴퓨터, 다기능, 레이더 등과 전투기에 빠른 납품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산 시장에서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건 T-50A뿐입니다. T-50A는 기존 T-50을 전면 재설계의 연료 탱크 용량을 크게 늘리고 공중 기동성을 향상한 모델입니다. 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갖춘 것은 물론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 스팀이 T-50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공중 기동성 역시 수준급입니다. 게다가 이미 안정적 생산체계도 갖추고 있어 주문만 하면 즉각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미 해군 전술 훈련기 사업에 T-50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미 해군 신형 함재기인 F-35C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는 T-45는 첨단 기종을 위한 조종사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면 T-50은 경공격기인 FA-50을 토대로 만든 기종인 만큼 미 해군이 차기 전술 훈련기로 요구하는 높은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카이가 로키드 마틴 및 엘타와 함께 T-50 전자전 능력을 업그레이드 향상시킨다면 미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텐데요. 가능성은 이미 차고 넘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T-50이 승리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서방 세계의 폭탄 재고가 바닥을 보인다는 소식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과 유럽이 결국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체를 찾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굴지의 탄약 제조업체 풍산인데요. 이는 바꿔 말해 서방 세계마저 대한민국의 포탄 개발 기술과 제조 속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 풍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방산 수출 대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풍산에서 단 한 달 사이 2년치 물량과 맞먹는 5,700만 원 규모의 역대급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더군다나 풍산이 K2 흑표나 K9 자주포처럼 대형 무기체계도 아니고 포탄과 탄약을 주력으로 한다는 걸 감안하면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국내 소요로는 절대 소비할 수 없는 물량인데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탄약이 결국은 우크라이나로 우회 지원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물 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반을 떠받치는 게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풍산이 이런 대규모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사실 우리 군이 평소에도 그만큼 많은 탄약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라는 답도 안 나오는 국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화약고의 한복판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항상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했기 때문인데요. 단적인 예로 5.56mm 탑만 봐도 150명 규모의 보병 대대급 한 개 부대가 적게는 연간 1만 5천 발에서 많게는 3만 발에 달하는 물량을 소모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최대 탄약 생산 업체로서 풍산도 이에 발맞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만 집중되어 있던 풍산의 능력을 세계 여러 국가까지 앞다투며 찾기 시작한 데엔 생산력을 제외하고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은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섰고 그 결과 군수품 관련 제조 인프라가 없다시피 한 상태인데요. 이는 포탄 등 탄약 제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적당히 소모품만큼만 탄약을 생산하거나 첨단 포탄 같은 경우는 수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졸지에 이른 시일 안에 납품이 가능하면서 품질까지 우수해야 하고 심지어는 가격까지 합리적이어야 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방산업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건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풍산뿐이었는데요. 일례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에드와 풍산 그룹이 개발 중인 간만 봐도 대한민국 포탄이 얼마나 뛰어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간은 미국이 개발한 M982 엑스칼리버와 똑같은 곡사포형 유도 포탄인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미국과 동급의 포탄 제조를 입증받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실상은
감이 대한민국의 감을 엑스칼리버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감에 대해 많은 언론사는 미국과 똑같은 유도 포탄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감은 미국의 엑스칼리버와는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른 더욱 진보된 활공 유도 포탄인데요. 미국의 엑스칼리버가 발사 즉시 카나드라 부르는 앞날개와 꼬리 쪽 핀이 튀어나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감은 활공날개와 변칙용 핀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은 다른 국사 포탄과 달리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하는데요. 이후 감은 활공 비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로를 조정하며 표적을 타격합니다. 이 덕에 감의 사거리는 기존 곡사포의 2배가 넘는 무려 100km에 달합니다. 반면 엑스칼리버는 기술 실증용으로 제작된 M1299 에르카이 155mm 58구 경장 주포에서 발사되었을 때만 받으시 70km를 넘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감 100km가 얼마나 괴물 같은 성능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중률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현대 야포의 사격은 발사 궤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사정거리의 특성상 포탄으로 적을 직접 타격한 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적포탄 낙하 시 포탄이 떨어진 구멍에 엎드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아무리 정밀한 사격을 가해도 한번 타격한 곳에 똑같이 포탄을 떨어뜨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포격의 기초는 사양속이라고 부르는 지역 파괴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데요. 사양속은 일정 구역을 설정하고 피해 반경을 중첩해 해당 구역을 초토화하는 사격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문의 K9 자주포로 155mm 고폭탄을 이용한 사양속 사격을 실시할 경우 50m의 피해 범위를 가진 고폭탄을 25m씩 중첩시켜 사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쯤이면 사실상 맨몸으로 포탄 낙하 지역에서 살아남는 건 기적이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활공유도 방식인 감의 개발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감은 시험 발사에 사용된 포탄 중 50%가 6m 이내, 95%가 10m 이내에 적중하며 관계자들을 경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감의 시험 사격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대다수 군 전문가들이 이제 포병이 저격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미국 엑스칼리버와 비교해도 5% 이상 높은 명중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저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알 것 같은데요. 게다가 감은 정말 저격수처럼 역추적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감이 포물선 방식의 궤도 비행이 아닌 활강 방식의 자유 비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주포를 포함한 현대 곡사포는 이름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술이 발전하며 대포병, 레이더와 같은 원점 식별 장비가 등장하자 적 포병이나 미사일 등에 반격당할 위험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 현대 포병 운용은 슛앤스콧, 히트앤런이 기본 전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은 일단 수직에 가까울 만큼 고각으로 높이 쏘아주기만 하면 정해진 표적까지 알맞어 자유 비행을 하기 때문에 궤도 추적을 이용한 원점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거리도 100km를 넘어서 현존하는 어떠한 대포병 레이더로도 추적이 불가능한데요. 즉 감을 통해 포병의 진지 이동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고 이는 보다 적극적인 화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양의 자주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보다 확실한 화력 증감은 또 없는데요. 더군다나 감은 가장 유사한 무기체계인 미국 엑스칼리버가 8천만원인 것에 비해 약 절반인 3,500만원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조차도 개발 완료 후 양산에 들어가면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요. 물론 3,500만원이라는 가격이 일반적인 포탄에 비해 매우 높은 가격인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포탄 한 발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미사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심각할 정도로 싼 가격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풍선은 생산 속도와 동시에 압도적인 실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화력 무기체계에는 자주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풍산은 적어도 포탄 제조 기술에서만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해왔고 이는 탄약 체계 전반에서 뛰어난 실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1세기 풍산의 포탄 제조 기술력을 대표하는 게 곡사포원감이라면
과거부터 풍선의 명성을 높이기 시작한 건 날개만 정 분리 철갑탄 엣츠, 속칭 날탄이라 부르는 전차 포탄인데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제조업의 방향성은 인건비와 세금이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지어 제품의 원가를 낮춘 뒤 마진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공장은 베트남과 중국 등지로 퍼져나갔으며 스마트폰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들도 삼성과 애플을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최근 들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퍼지면서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정치 경제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런 압박은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에게 정확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보다 20%가량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진 경제 대국이기에 미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확보한 기업들 이외의 모든 기업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며 특히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마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똑같은 손해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정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며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조는 지난 20년 이상 이어져 왔기에 현재 중국을 군사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원재료와 가공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원재료의 상당수는 중국의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친환경 정책 속에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에 미국의 이번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이번 위기도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며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로 올라선다는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다급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라 법안을 제정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로는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다른 일본이나 유럽산 전기차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전기차는 테슬라에 이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전기차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기에 이번 일화 법안은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일화 법안이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시행이 예정된 일정이 내년 3월으로 전면 연기되었고 여기에 현대차에겐 전기차 리스 분야에서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국내 전기차 업계가 이라 걱정을 한숨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리스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전기차를 리스로 구매할 때 친환경 보조금을 100% 받는다면 현재 40%의 리스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가량의 걱정을 덜은 한국의 전기차 업계는 미국의 일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재를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부터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5년간 5만 톤 이상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는다는 계약했고 캐나다에서는 31개 핵심 광물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에선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보해 연간 12만 톤이 넘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해당 염호엔 1,500만 톤가량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4억 개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얼마 전 리튬 공장 준공식을 마친 아르헨티나 옹브레 무에르토 호수엔 염분과 불순물로 다른 생물이 살 수 없지만 상당량의 리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식 염전의 방식으로 호수물을 끌어와 증발시키면 기존 호수물보다 4배, 5배가량 농축된 고농도의 리튬 용액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포함된 나트륨, 칼슘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 규모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와 수출하는 배터리를 합쳐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 존재하며 2030년 한국의 리튬 생산 규모는 세계 1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의 일하로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국은 매장량이 많아도 이를 주문하는 업체가 없게 되어 더 이상 원자재를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포스코의 리튬 호수엔 아직까지 탐사가 안 된 부분에서 채산성이 있는 리튬 매장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에 앞으로 이곳에 묻힌 리튬 매장량은 대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어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 확보한 호주와 칠레의 리튬 광산의 경우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보조금 지급은 물론 이라 기준을 충족하지만 아르헨티나보다 채산성과 생산량이 부족하며 현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로열티나 세금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포스코 측에서 리튬을 생산해 수출하게 되면 3%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칠레는 20%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에 매장량과 채산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현재 FTA 관련 협상 중이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관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FTA 관련 협상은 여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있기에 체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며 체결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FTA를 맺지 않아도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리튬의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고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면 이라의 생산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라 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기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분쟁이 없기에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이라 관련법상 중국산 원재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중국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4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 이후 협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FTA 협상을 지난해부터 재개하는 가운데 남미 4개국,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면 우리가 현지에서 확보한 리튬과 같은 천연자원을 한국으로 수출한 뒤 한국에서 가공하여 배터리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와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보조금 100%를 받을 수는 있지만 FTA가 없다면 한국으로 리튬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발생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자원 분국으로 가게 될 길이 열리자 미국과 중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이 되기 전에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 75%를 달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한국이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배터리 제조 기술력이 부족해 고객사 확보가 되지 않아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유럽에서만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라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시장을 점령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려는 속셈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까다로운 이라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아내 미국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한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은 중국의 캐틀이지만 이들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 내 물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일화와 유럽의 원자 대법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제 배터리 탑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캐틀을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만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처럼 미국과 유럽 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에서 미중 갈등을 원인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신규 공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자존심이 걸린 이긴 하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 배터리 기업에겐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배터리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지만 당장 2025년만 해도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원자재법을 무기로 현지 배터리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1위 하던 배터리 분야를 눈뜨고 한국에게 빼앗기게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도 민심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르헨티나의 조단위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교류로 한국의 이미지와 국격이 상승한다면 현재도 도입 논의가 나온 FA50 경공격기와 이밖에 한국산 방산 장비 등 다양한 교류가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